안녕하세요. 강원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시공간 인지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시공간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수 상대론과 이제 일반 상대론에 대한 소개인데, 현대 물리학이 이해하고 있는 시공간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 기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먼저 특수상대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공간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질문들을 해보죠.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공간은 물체들이 놓여있는 어떤 틀, 어떤 거대한 용기, 이렇게 보는 게 직관적인데, 이런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은 이 공간이 평평한가, 그 다음에 모든 곳에 다 균일한가, 혹은 이 공간이 유한한 것인가, 아니면 무한히 펼쳐져 있는 것인가, 또한 이런 공간에서 움직이는 막대의 길이가 움직이기 전과 동일할 것인가 다를 것인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공간이 정말 실제 하는 어떤 물리적인 것인가, 줄이고 비틀고 느릴 수 있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인가, 혹은 무거운 물체가 출현을 하면 그 공간이 무거운 물체가 없을 때와 다른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시간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존재와 사건의 진행, 흐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역시 시간에 대해서 이런 흐름이 균일한 것인가, 혹은 시작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흘러갈 것인가,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한 흐름인가, 그 다음에 과거의 사건은 그냥 기억 속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물체가 출현하면, 무거운 물체가 나오면 그 무거운 물체 주위의 시간의 흐름이 달라질 것인가, 아니면 동일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뉴턴은 소위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의 개념을 1687년 프린키피아라는 책에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대 공간은 그 본질상 외부의 어느 것과도 관계하지 않고 항상 동일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남는다 라든가, 시간은 절대적이고 그 자체로 그리고 본질상 외부의 어느 것과도 관계하지 않고 균일하게 흐른다, 이런 식의 절대 시공간의 개념을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길이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이런 식의 이제 시공간 개념을 가졌던 거죠. 이런 뉴턴의 절대 시공 개념을 좀 더 그래픽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원 공간에 이게 개미가 한 마리가 이제 걸어가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개미가 여기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도입해야 됩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에 이 개미가 있다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정보 하나와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정보 두 개가 필요하죠. 이때는 2차원 평면상에 움직이니까 x1, y1이라는 두 가지 양이 필요합니다. 3차원은 이게 세 가지 양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정보와 위치에 관한 정보를 합해서 우리가 이 사건, 개미가 여기 있다는 이 사건을 기술하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2호는 이 개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미가 움직이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궤적을 그리면서 다른 위치에 가 있을 텐데 시간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t2라는 시간에 x2, y2라는 위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사건 E2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건 E1과 사건 E2의 시간 간격은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하면 T2에서 T1을 빼면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이동했느냐는 이게 편편한 유클리드 공간이니까 거리는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어요. 델타 L.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서 보면 이 궤적이 시간이 다 달라요.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그래서 이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이 3차원 공간의 시간에 따라서 쭉 이렇게 적층되는 형태로 이 사건을 기술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간과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림을 그린 게 시공간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있기 때문에 공간 3차원과 시간을 다 이렇게 표시할 수는 없고, 공간을 그냥 2차원 평면으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3차원 공간을. 그리고 시간축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시공간 다이어그램인데, 이 시공간 다이어그램 내에서 어떤 물체의 이동을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 궤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세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미의 세계선은 이렇게 되겠죠. 월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공간 내에서의 인과관계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 모아놓은 게 현재라는 겁니다. 이게 3차원 공간 내에서의 모든 사건들이죠. 같은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건보다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은 다 과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인과관계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모든 4차원 시공간의 사건들이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관측자가 이걸 어떻게 기술하는지 봅시다. 관측자가 이렇게 관측자 A에 비해서 우리한테 V라는 속도로 이렇게 X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관측자도 역시 이 사건들을, 개미에 움직이는 사건들을 기록하게 될 텐데, 기록은 자기의 시간 t 프라임에서 이런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기술하겠죠. 역시 이 사건 E2도 이렇게 기술할 거예요. 그리고 개미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했을 때에 걸린 시간도 이렇게 델타 t 프라임으로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은 모든 관측자에 대해서 동일하니까 그 걸린 시간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도 역시 동일한 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공간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의 좌표계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도 역시 시간이 절대적으로 동일하니까 이 움직이는 사람도 이 사건에 대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정지한 사람과 똑같이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고요. 이게 등속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임의에 가속되고 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역시 동일한 시간을 갖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절대 시공간에서의 시공간 다이어그램과 인과관계입니다. 이런 절대 시공간에서 우리가 속도의 합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어떤 야구공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거를 지표면에서 관측자 A라는 사람이 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똑같은 이 움직임을 기차에 타고 있는 관측자 B가 또 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지면에서 관측자 A가 본 이 야구공의 속도는 기차에서 본 야구공의 속도에다가 이 두 기차의 지면에 대한 속도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차 안에서 야구공이 시속 150km로 날아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차 속도, KTX 속도 시속 300km를 더하면 지면에서
봤을 때 야광의 속도는 한 450km가 되겠죠. 시속. 이랬을 때 이 두 관측자 A와 B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갈릴레오 변화로 나타나는 건데, 이 두 사람은 관측자 B의 시간 흐름을 T'이라고 그러면 관측자 A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X 방향으로는 이 관측자 B의 원점이 관측자 A에 대해서 VT만큼 이동을 하니까, 움직이니까 X'과 X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Y방향으로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Y방향의 좌표값은 사건을 나타내는 그런 정보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갈릴레이 변환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관측자 A가 본 동일한 물체, 이 물체의 속도 VA와 다른 관측자, 상대운동이 있는 다른 관측자가 본 동일한 물체의 속도 VB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따라 해보면 간단하게 관측자 A가 본 물체의 속도는 관측자 B가 본 동일한 물체의 속도에다가 A와 B 관측자 사이의 상대운동을 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상대 속도가 있으면 그러면 VA와 VB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 상대 운동 상태가 다른 두 관측자에게 동일한 속도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 결론이 그 문제가 되는, 저 결론과 모순이 되는 그런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소위 이제 마이케슨 몰리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빛이 태양에서 지구로 오면 그 빛도 파동인데, 파동은 항상 물결파나 음파처럼, 음파는 공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매질이 필요합니다. 파동을 매게 해주는. 그래서 이 빛도 매게 해주는 어떤 매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우주 공간에 퍼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르게. 그래서 그걸 에테르라고 했는데, 그 에테르가 바로 절대 공간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봤죠. 그랬을 때 빛의 속도는 이 에테르에 대해서 본 빛의 속도를 C라고 하면, C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근데 그럼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지구상의 어떤 관측자가 어떤 간섭계를 여기다가 딱 장착을 해요. 근데 지구 자체는 태양주를 이렇게 빙 도니까, 즉 에테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지구상에 있는 사람인데, 이 지구가 움직이죠. 그렇지만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거꾸로 에테르가 마치 바람이 흐르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간섭계를 장치를 하면 여기 빛이 들어와 가지고 둘로 나눠서 오른쪽으로 가고, 혹은 위로 가는, 그 두 개 나눠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거울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합쳐지도록 했습니다. 이게 간섭계의 기본 원리죠. 그렇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빛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갈 때의 빛의 속도는 에테르에서 봤을 때 빛의 속도에서 이 바람이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속도를 V라 그러면 그만큼 느려질 겁니다. 마치 강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갈 때 수영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느려지죠. 그것처럼 마찬가지. 그리고 이게 직각 방향으로 가면, 수영을 강물에서 하면 이쪽 방향에는 속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에서 다시 거슬러 내려올 때는 자기의 속도에다가, 빛의 속도에다가 강물의 속도만큼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 빛이 오른쪽으로 갈 때와 왼쪽으로 갈 때의 속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변화가 없고, 그러면 요
오른쪽으로 가서 돌아올 때 걸린 시간하고 위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걸린 시간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C2분의 2L이 델타 T2가 되는데 위에서 갔다가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에테르 방향으로 갔을 때에 걸린 시간은 각각 속도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델타 T2하고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면 갔다 온 시간이 달라지니까 둘이 합쳐졌을 때 위상 변화가 생겨서 간섭 효과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이제 마이케스 몰리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간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그럼 델타 T1과 델타 T2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빛의 속도가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해석이죠. 그래서 왜 빛의 속도는 그 뉴턴 시공간에서의 속도 합성 법칙을 이용하면 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같냐? 즉 에테르에서 봤을 때 빛의 속도나 아니면 이 에테르에 대해서 상대 운동이 있는 지구상에서 이 관측자가 봤을 때나 빛의 속도가 같아진 거예요. 예? 그렇다 그러면 상대 운동이 있는 두 관측자에 대해서 동일한 속도로 갖는 어떤 물체가 존재한다는 건데 그건 이전에 봤던 그 속도 합성 법칙에서 불가능했던 거죠. 뉴턴의 절대 시공간에서는. 그래서 곤란하게 됐는데 즉 빛의 속도는 모든 관측자에게서 동일하게 하다는 것이 이제 이 마이케스 몰리 실험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거는 뉴턴 시공간의 속도 합성 법칙과 반드시 모순이 되겠죠. 이게 V가 0이 아닌 한 CB와 CA가 같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어떤 뭐가 문제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모든 관측자에게서 동일한 속도를 갖는 뭐가 있다는 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속도의 상한 문제인데 질문이 뭐냐 하면 물체의 속도를 무한히 증가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물체의 속도가 지금 정지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속도도 0이고 그 다음에 이놈의 운동 에너지도 0이 되겠죠. 근데 이게 움직이고 있으면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질량에다가 V 제곱한 거. 이게 운동 에너지예요. 즉 운동 에너지가 이 물체에 어떤 에너지를 주면 요거에 이 식에 상응하는 만큼의 속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에너지가 0에서부터 쭉 증가를 하면 집어넣어주면 속도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무한히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속도 증가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뭔가 여기 와서 요 물체에 이게 때려줘야지 이 속도가 증가할 수 있겠죠. 이 때리는 과정에서 운동량이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에너지가 증가해서 그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요 물체를 또 속도를 증가시키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물체보다 뭔가 더 빠른 놈이 와서 빠른 놈이 여기 와서 뒤에 부딪혀 줘야지 이 속도가 증가할 수 있겠죠. 더 빠른 놈이 없다면 여기에 접촉을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뭔가 이 운동 속도를 늘려주는 운동량을 증가시켜주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전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달자는 이거보다 더 빠른 것이 돼요. 그래서 어떤 물체의 속도를 무한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은 무한히 빠른 전달자가 있다는 얘기하고 같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무한히 빠른 전달자가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히 빠른 어떤 물체가 있다 그러면 그 물체는 우주에 어디에 있는 것인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빨리 가는 건 알겠는데 그럼 무한히 빠르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뭔가 물리적으로
유한이 아니고 무한의 어떤 특이한 값을 갖는 것은 대체적으로 물리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이 전달자가 무한히 빠를 수 없다 그러면 유한한 속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물체의 속도도 무한히 증가시킬 수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전기장 같은 무슨 장이 있어서 전기장이 있으면 전하가 있으면 그 순간순간 가속이 된다 하는데 역시 그것도 미시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물체의 운동량을 증가시켜주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무한히 속도를 증가시키려면 무한히 빠른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그 무한히 빠른 전달자가 없다고 하면 전달자가 없다 그러면 그러면 유한한 속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럼 속도의 상한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관성계에서 그런 최대 속도가 존재하고 나머지 물체들은 다 0에서 그 최대 속도 사이에 속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그럼 이 최대 속도는 다른 관성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다른 관성계에 O'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O와 O'의 두 관성계는 물리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움직이는 건지를 절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O'에서도 역시 최대 속도가 존재할 텐데 그 두 값이 그거를 Vmax'이라 그러면 Vmax'이 Vmax하고 그 값이 굳이 다를 이유가 없어요. 두 관성계가 물리적으로 구별 불가능한데 굳이 그 각 관성계에서의 최대 속도가 다른 값을 가질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최대 속도를 갖는 어떤 물체가 있다 그러면 그 물체는 그 관측자의 상대 속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속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최대 속도가 바로 빛이었고 속도를 갖는 어떤 물체가 빛이었고 그래서 빛의 속도는 모든 관측자에 대해서 관성계에 대해서 동일하다는 그런 결론하고 부합하죠. 이렇게 Vmax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속도의 증가를 이 최대 속도 이상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얘기는 그래프에서 보면 뭐냐면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에너지를 무한히 더 주더라도 속도는 계속 증가하지 않고 어떤 유한한 값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최대 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그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키려고 했을 때 무한의 에너지를 증가시켜야지 이 최대 속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최대 속도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이 중에서 특별한 어떤 물체, 즉 빛 같은 거는 여기 처음부터 이 속도를 갖고 있고 계속 그 속도로 움직인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빛 속도의 불변성을 좀 바라봤습니다. 자, 특수상대론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마이켈슨 물리 실험에서 광속 불변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뭐 피츠제럴드니 로렌츠니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게 아니고 그냥 마이켈슨 물리 실험의 그 결론은 광속이 불변인을 뜻하는 것이다. 물론 마이켈슨 물리 실험에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결론을 도출한 건지 아니면 좀 전에 같은 최대 속도라는 그런 개념의 그 메커니즘에서 뭔가 모든 관측계에서 동일한 속도를 갖는 물체가 있어야 된다. 그게 빛일 뿐이다. 이런 결론을 얻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인슈타인은 모든 관측계에서 동일한 그런 속도를 갖는 경우를 그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빛이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광속이 불변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뉴턴의 절대 시공간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데, 그럼 절대 시공간의 개념 중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수정이 되어야지 광속불변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연구를 해서 1905년에 스페셜 렐러티비티에 관한 이론을 내놓게 되죠. 근데 이거를 좀 쉽게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 뉴턴의 절대 시공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제시하겠는데, 한 가지가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상대 운동에 있는 우주선을 타고 가는 사람과 지구의 정지에 있는 사람 간에 시간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그런 사고 실험하고, 그 다음에 막대 같은 어떤 길이를 갖는 놈이 만약에 나에 대해서 정지해 있을 때 길이를 L이라 그러고, 이놈이 만약에 움직일 때 V라는 속도를 가지고 갈 때 길이를 L'이라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떨까? 즉 길이가 관측자에 따라서 동일한 건지 아니면 다를 수 있는 건지, 그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의 동시성, 동시에 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고 실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흐름을 보면 생각한 건 간단합니다. 이렇게 소연이라는 관측자가 있고, 이 소연이라는 관측자에 대해서 V라는 일정한 속도로 X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고산이라는 또 다른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를 생각합니다. 그때 시간의 흐름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사건을 가정을 합니다. 근데 빛의 불변성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빛을 우주선 밑바닥에서 출발을 시켜서 Y방향으로 천장에 가서 천장의 거울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밑에 다시 도착하는, 그래서 빛의 방출과 도착이라는 이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을 재는 것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건과 아까 출발했을 때 그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을 각각 고산이 재는 것이 이제 델타 T 프라임이고, 소연도 똑같이 아까 그 동일한 두 사건에 대해서 시간 간격을 쟀는데 그걸 델타 T라고 합니다. 그때 뉴턴의 시공간에서는 델타 T와 델타 T 프라임이 절대 시간이기 때문에 다를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근데 광속 불변을 가정하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사고 실험으로 해본 거죠. 자, 이 뉴턴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뉴턴의 관점에서는 고산에 봤을 때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은 이 빛이 이동한 거리가 여기 거울까지의 거리를 L 프라임이라 그러면 두 배가를 이동하겠죠. 그래서 두 배 L 프라임을 빛의 속도로 나누면, 그러면 방출과 도착이라는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소요는 동일한 두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여기서 출발해서 우주선이 움직이니까 빛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부딪혀서 다시 도착한 거죠. 그러면 소연이 봤을 때 이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은 이동한 거리가 2L이 되고, 여기를 L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빛의 속도를 C라고 그러면 C로 나눈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뉴턴에 있어서는 이 두 델타 T와 델타 T 프라임이 같은 건데, 이거를 이 분자를 보면 2L이 2L 프라임보다 커요. L 프라임이 이건데 2L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분자가 늘어났어요. 근데 빛의 속도도 이 C 프라임보다 커져요. 왜냐하면 이 C는 속도가 C 프라임이 위로 가는 거죠, 여기. 그리고 이 우주선 자체가 V라는 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의 속도 C 프라임과 V의 벡터 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신 것처럼 C는 C 프라임하고 C V하고 관계, 이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C 프라임보다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분자가 늘어났지만 분모도 같이 늘어나서 이 전체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 시공간에서는 시간 간격이 다를 이유가 없다는 거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따라가 보면 분명히 금방 델타 t와 델타 t 프라임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광속 불변이라는 거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데 아까 소연이 계산한 거에 2L이 분자가 늘어났죠. 여기에. 근데 빛의 속도가 소연이 봤을 때 빛의 속도나 아니면 고산이 봤을 때 빛의 속도 C'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광속 불변이라는 것은. 그래서 분모가 같아요. C와 C 프라임이. 이렇게. 그러면 소연이 봤을 때 이 분자가 커졌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델타 T와 델타 T 프라임은 같을 수가 없죠. 이렇게. 델타 T가 델타 T 프라임보다 커져야 됩니다. 즉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지연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되는데 델타 T 여기 2L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L이라는 것은 요건데 그거는 L 프라임과 이게 이동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V 델타 T만큼 우주선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했을 거기 때문에 그게 2분의 1로 나눠준 거 그게 요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요 거리 제곱 더하기 요 거리 L 프라임 제곱은 이렇게 바로 이 L이 되겠죠. 거의 루트 한 개.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델타 T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델타 T에 정리하면 델타 T 프라임과 이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T 프라임이 고산이 된 시간인데 우주선 안에서 그 시간보다 소연이 된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 속도가 없을 때는 이게 전체가 1이 되니까 똑같을 거고 상대 속도가 있게 되면 그러면 이게 빛의 속도로는 작으니까 1보다는 작아요. 그렇지만 1에서 뭘 빼니까 여기가 1보다 작은 0.5모가 되고 1보다 작은 거 나누니까 이게 1보다 커지게 되죠. 즉 델타 t 프라임보다 델타 t가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상대 속도가 이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 이게 1이 되기 때문에 0이 돼서 0분의 1 형태가 돼서 무한대가 돼요. 즉 고산이 10분이 걸렸다고 측정이 되면 소요는 20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시간이 더 길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소요의 시침이 여기 10분 갈 동안 20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거를 타임 다일레이션, 우리말로는 시간 지연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즉 시간의 흐름이 관측자에 대해서 동일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광속 불변을 가정을 하면 절대적인 시계라는 개념이 뉴턴 시공간의 개념이 깨져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 주위에서의 KTX나 비행기나 인공위성이나 속도를 보면 대략 빛의 속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지연 효과가 얼마나 일어나느냐는 결국 요 팩터, 이거를 감마 팩터라 그러는데 감마 팩터를 그려보면 빛의 속도에 비해서 얼마나 어떤 물체가 움직이느냐 그건데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 0이고 그때는 감마 팩터가 1이 되니까 시간의 흐름이 다를 이유가 없어요. 똑같죠. 그 다음에 빛의 속도에 가면은 1이 되는데 그때는 감마 팩터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게 됩니다. 무한대가 되죠. 근데 우리 주위에 대부분의 우리가 이용하는 움직임은 대략 요 0 근처에 있게 됩니다. 0은 아니지만 굉장히 작은 양이 돼요. 그래서 감마 팩터가 거의 1과 가까워서 시간의 흐름에 별 차이를 못 느끼게 돼요. 근데 뮤온 같은 놈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빛의 속도의 99.8%예요.
따라서 이때 이 감마 팩트를 계산해 보면 그러면 한 16 정도가 돼서 시간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관측자가 있다 그러면 그 관측자 우리와의 시간 관계는 1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소위 뮤온 검출의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주선이 지구로 오게 되면 지구에 있는 대기권에 진입을 하게 되고 대기와 반응을 일으켜서 뮤온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뮤온이 생성이 되는데 지표상에다가 뮤온 검출을 놓고 그 뮤온을 검출해서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근데 미스터리는 뭐냐 하면 뮤온의 속도는 빛의 속도의 99.8%라는 걸 알고 있어요. 빠르게 갑니다. 근데 뮤온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뮤온은 잠시 후에 뉴트리노 2개를 내면서 전자로 바뀝니다. 즉 뮤온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은 수명은 2.2 마이크로 세컨드예요. 그러면 요 시간 동안 뮤온 상태로 이동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동 거리를 계산해 보면 수명에서 뮤온의 속도를 곱하면 0.6k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대기권에서 만들어진 지점하고 지표면의 거리는 수 킬로미터인데 그러면 뮤온이 이동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못 오는데 왜 그러면 지표상에서 뮤온이 검출이 되는가? 이게 미스터리였어요. 이거를 해결하는 게 바로 알아야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 2.2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한 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실험실에서 뮤온을 갖다 놓고 이게 뮤온이 전자로 바뀌는 동안에 시간을 잰 겁니다. 즉 뮤온하고 상대적인 운동이 없을 때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2 마이크로 세컨드는 뮤온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뮤온에 같이 타고 가고 있는 고산이 잰 시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소연, 이 지표면에 있는 이 소연이 잰 시간은 그것하고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소연이 잰 시간은 고산이 잰 뮤온을 같이 움직이는 그 수명의 감마 팩트를 곱해주는, 즉 16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뮤온의 수명은 이렇게 되는 거죠. 2.2 마이크로 세컨드의 16배. 그래서 훨씬 긴 시간 동안 뮤온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빛의 속도의 99.8%로 움직이니까 계산해 보면 약 10km 정도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 뮤온이 지표면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지연 효과를, 시간의 흐름이 관측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이용해서 이 뮤온 검출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대의 길이 이 사고 실험을 보죠. 이거는 뭐냐 하면 막대의 길이를 이 고산이 보면 막대하고 상대적인 운동이 없는 관측자입니다. 이 관측자의 막대의 길이를 재면 이 L'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소연이 이 막대의 길이를 재보자 이거죠. 소연의 입장에서는 막대가 우주선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막대의 속도가 V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이는 막대의 길이를 재는 거죠. 그걸 L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 L하고 L'의 관계는 여기 그림으로는 나타나 있지만 이거 잘 따라가 보면 그러면 이 아까 시간 지연 효과를 이용해서 막대의 길이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이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즉 막대와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막대의 길이가 만약 그 막대가 움직이면 그대로 돼야 동일한 게 아니라 요만큼 곱해져서 막대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서로 막대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V가 0이니까 이 전체가 1이 돼서 막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막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커지니까
이 전체가 1보다 빼니까 1보다 작아져서 0.5모가 돼. 즉 길이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극단적으로 막대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되면 이게 1이 되니까 이게 전체가 0이 됩니다. 즉 어떤 막대는 내 정제에 있을 때 L'이라 그러면 요 길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다가 빛의 속도로까지 도달하면 이 막대는 길이는 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막대는 아까도 봤지만 최대 속도로 도달하려면 무한대의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실제로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로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고 어쨌든 길이라는 뉴턴의 시공간에서 봤을 때는 절대적인 양이었는데 모든 관측자에 대해서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불변이면 그러면 길이도 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동시에 발생한 사건, 시가 동시성이라는 이제 그 개념인데 이것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시간이 거의 35분 조금 남다. 여기까지 끝내고 가죠. 자, 여기서는 뭘 고려한 거냐면 우리가 이게 정제에 있는 소연이라는 관측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주선이 있어요. 근데 우주선 안에 있는 고산이라는 관측자가 있는데 같이 우주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치를 했냐면 A라는 관측자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빛을 서로 가운데로 쏴줘요. 그리고 정확히 A와 B 중간에 있는 O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쏴줬냐면 이 두 빛이 O라는 요 지점에서 딱 만나도록, 그러려면 이 거리가 같기 때문에, 저 중간에 있기 때문에 A가 빛을 쏴줬을 때 그 시간과 B가 빛을 쏴줬을 때의 그 시점이 동일해야 될 것입니다. 즉 A에서 빛이 출발한 그 사건과 B에서 빛이 출발한 사건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 돼야지 가운데에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빛이 자기한테 딱 자기 지점에서 딱 만나게 되는 거겠죠. 즉 지금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A에서 빛을 쏜 것하고 B에서 빛을 쏜 것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만약에 우주선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 우주선에 탄 사람은 아까하고 자기가 등속으로 움직일 때는 뭐 움직이는지 아닌지는 모를 테니까 이건 여전히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 됩니다.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소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소연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소연의 입장인데 우선 광속이 불변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광속도 변할 수 있다는 뉴턴의 관점에서 봅시다. 그러면 A에서 빛을 쏘면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빛의 속도에다가 우주선의 속도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더 큰 속도로, 빛의 속도가 더 빠른 속도로 이게 갈 겁니다. 그리고 B에서 빛을 쏴주면 그러면 둘이 동시에 쏴줬을 텐데 그러면 B에서 쏴준 빛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우주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V라는 속도로 가니까 빛의 속도보다 더 작은 속도로 왼쪽으로 가요. 즉 A가 쏴준 빛은 더 빠른 속도로 가고 B가 쏴준 빛은 더 느린 속도로 왼쪽으로 가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우주선이 움직이니까 여기 가만히 있지 않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이 빛의 속도가 여기서는 빨라지고 여기서는 느려지니까 가운데 딱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A라는 사람도 역시 A에서 빛을 쏴준 그 A가 같네. 이건 정제행 관측입니다. A에서 쏜 빛이란 사건과 B에서 쏜 빛이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O라는 사람이 동시에 빛을 받는 그렇다고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즉 뉴턴의 시공간에서는 빛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우주선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똑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빛의 속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다. 빛이라는 놈은 우주선 안에서 봤을 때의 속도나 우주선 밖에서 봤을 때의 속도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만약에 A와 B에서 동시에 빛을 쏴주면 빛의 속도가 똑같이 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속도도 C이고 왼쪽으로 일어나는 속도도 똑같아요. C예요. 근데 문제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기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에 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쏜 빛을 먼저 막 받고 왼쪽에 쏜 빛을 나중에 받겠죠. 그러면 가운데서 빛을 이 사람이 딱 만나는지를 않겠죠. 그렇다면은 A라 있는 사람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결국 실험이 어쨌든 두 빛이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여기에 딱 만났으니까 그러려면 A에서 먼저 빛을 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먼저 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B에서 좀 이따 쏴주고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서 빛이 딱 이 사람은 만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만나는 걸 볼 수 있다는 게 실험적인 사실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A에서 쏜 빛과 B에서 쏜 시점이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건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A에서 빛을 쏜 것이 먼저 일어났고 B에서 빛을 쏜 것이 나중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한 관측자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도 다른 관측자에서는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시각에 일어난 사건이 된다는 거죠. 이게 빛의 속도가 관측자에 대해서 불변이면 이제 동시성이 깨지는 걸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결론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즉 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우주선 바깥에서는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우주선 안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05년에 특수상대론 100주년이 됐죠. 그때 전 세계에서 빛의 점등식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그 파리 에펠탑에서 빛을 동시에 점등하자. 그러면 지구상에 봤을 때 우리 같은 시각에 빛이 딱 점등이 된 거죠. 즉 파리에서 빛이 점등한 사건과 서울에서 빛이 점등한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바로 지구상의 지표면의 상에 있는 관측자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지구 바깥에서 정제해 있는 그런 관측자가 봤을 때는 그 파리에서 일어난 빛이 점등된 사건과 서울에서 점등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즉 지구 바깥에 우주 공간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구라는 것은 이 우주선처럼 움직이는 개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동시에 빛이 점등됐다. 서울과 파리에서. 그렇게 동시에 발생한 사건도 그 바깥에 지구 바깥에 있는 사람일 때는 무슨 소리냐. 파리에서 먼저 점등이 됐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서울에서 점등이 된 거다. 이렇게 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인데 요게 이거를 시공간 다이그램에서 기술하는 거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